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둘러싼 중동 여러 나라들의 정치적 상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또 정확히 분석해보는 지금 이스라엘은, 오늘도 저희 브레드 TV의 중동 전문 연구원이신 조현영 연구원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독일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겉으로는 홀로코스트에 대한 사과를 하고 또 잘못을 인정하는 척 하지만 사실은 재임시에 반이스라엘적인 정치적 행보를 한 전력이 드러나서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번에 메르켈 총리가 16년간의 재임을 마치면서 퇴임을 앞두고 8번째로 이스라엘을 방문했는데, 지난 10월 10일 날 예루살렘에 있는 홀로코스트 기념관인 야드바셈까지 베네트 총리하고 같이 방문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잘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반이스라엘적인 정책을 재임 기간 중간에 보였다. 도대체 반이스라엘 정책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예, 크게는 메르켈 총리는요, 친이란 정책과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이국가 해법 지지자로 나타나는데요. 둘 다 이제 이스라엘 국가 존립을 부정하는 적대행위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메르켈 총리는 2005년 총리 출범식 전부터 EU와 유엔에서 이란 제재안 반대, 이란 인권 침해 묵인, 이란 핵 확산 묵인, 테러 지원국 묵인 등을 주도했습니다. 실질적으로요. 뿐만 아니라 이제 반 팔레스타인 지지 관련해서는 메르켈 총리께서는 유대 지역의 불법 팔레스타인 및 아랍계 정착촌 건설에 대한 외교적 방어막을 제공했거든요. 대표적으로는 칸 아르흐마르 지역에서 베두인 정착촌 건설에 국제 여론을 주도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메르켈이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이므로 이제 EU를 주도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반유대주의 운동인 BDS에 관한 이제 재정 지원과 유엔에서도 이제 반이스라엘 친팔레스타인 결의안 투표를 주도해 왔습니다. 반이스라엘 친팔레스타인 결의안 주도. 그게 내가 보기엔 제일 큰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론과 이제 실질적인 모든 행위를 이제 거의 다 했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왜 독일의 그 메르켈 총리는 이렇게 이란하고 가깝지 못해서 안달일까요? 그 이란이 뭐 핵 확산이라든가 이란 인권 이런 거, 그리고 거기다가 또 테러 지원 이런 거를 굉장히 앞장서서 해왔던 나라가 이란인데, 그 이란에 대해서 이렇게 무슨 경고를 하거나 제재를 하지 않고 그걸 도와줬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란하고 이제 독일은 가장 큰 수출 교육국 파트너이기 때문에 돈 때문에 그렇구나. 예, 시장 뭐 에너지를 거기서 수급을 받으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좀 이란을 옹호하는 이제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있네요. 이란에서 나오는 그 석유를 독일이 많이 받고 있군요. 예, 예. 그러니 뭐 이란한테 또 이렇게 쓴소리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국제 정치 관점에서는 이제 원유 공급, 이제 에너지 관련이고, 이제 내용 정서적으로는 약간 반유대주의에 기반한 여러 가지 이제 행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 같이 이렇게 협력해가지고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아브라함 협정, 이거에 대한 가장 큰 비토 세력이 독일이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였다. 심지어 이 메르켈 총리는 아브라함 협정이 성사될 것 같다 그랬더니 막 분노까지 했다는 소식이 있어요. 예, 그 백악관에서 이제 이게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데 백악관에서 이제 아브라함 협정식 참여 초청을 했는데 보이콧을 했습니다. 참. 그 분노했다는데 그 분노 사유가 뭐냐면, 메르켈 총리는 이제 국가 건설과 중동 평화에 관심이 없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관계 회복만이 진정한 아랍 이스라엘 평화가 온다는 그 대명제에서 이제 정책을 추진해 왔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정면으로 이제 깨트려 버린 게 이제 아브라함 협정이니까 그냥 그 사정 변경에 이제 동의해 버리면 되는데 이제 분노하게 된 것이죠. 자기 이제 정책 노선이 이제 꺾여지니까. 그럼 이제 그걸 다시 자세히 따지고 보면은 팔레스타인 이국가 해법이라는 게 그 근저에는 반유대주의 정책을 이반을 위한 허울종 핑계에 불과한 것이죠. 그 메르켈이라는 분이 독일의 총리로 재임했던 기간이 16년인데 16년 동안 8번이나 이스라엘을 방문했다 그러면은 2년 내에 한 번꼴로 간 거거든요. 그 정도면은 굉장히 이스라엘한테 이 화해와 용서를 구하는 그런 평화의 제스처를 취한 것 같으면서도 또 이렇게 그 반이스라엘 정책을 계속해서 해왔다라는, 정말 속을 알 수가 없는 외교의 세계라고 그래야 됩니까? 여인의 속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자전
퇴임하게 되면 또 메르켈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메르켈 총리 어떻게 좋아하십니까? 별로입니까? 별로죠. 왜 별로라고 생각하세요? 유럽 정치에서 가장 큰 이제 목소리를 갖고 있는 게 독일 메르켈이거든요. 지금 브렉시트를 추동한 것도 어떻게 보면 EU인데 EU의 최대 공여 국가가 독일입니다. 그래서 유럽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이제 독일로 귀결되고 그 중심에는 이제 메르켈 총리가 있죠. 그럼 메르켈 다음 총리는 누가 될 것 같아요? 아직은 뭐 언론을 보더라도 이제 유력한 주자가 이렇게 보도가 안 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아무래도 약체인 걸로. 아하. 16년 동안이나 총리를 했으면 보통 여인은 아닌데, 그죠? 그렇죠. 예. 어쨌든 메르켈 없는 독일, 그리고 그 독일과 이스라엘 관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이 의회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그 아이언돔 예산 지원을 그 예산 통과가 우여곡절 끝에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우여곡절 통과되는 과정 속에서 그 속에서 반이스라엘 친팔레스타인 정책이 또 이반되는 그 일들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왜 미국이 이스라엘을 위한 그 아이언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가까운 예로 이제 지난번 이제 장벽의 수호자 작전에서요, 그 하마스발 4,000발의 로켓 공격을 요격했거든요, 아이언돔으로. 이제 거기에 대한 소진된 미사일을 이제 위플랜에 재보급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4,000발이면은 제가 알기로는 그 한 발에 한 5만 불, 5천만 원 이상 정도 한 발에. 예, 예. 이걸 4,000발 정도 썼으면은 계산해 보니까 한 2조 원 정도 되는데 예, 예. 작은 돈이 아니에요. 예, 예. 그 2조 원을 그러니까 왜 미국이 이스라엘 남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느냐고요. 그러니까 뭐 큰 틀에서는 이제 중동 내 유일한 민주국가인 이스라엘과 군사동맹 차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방위사업 쪽 사람들의 이제 얘기를 들여다보면은 사실상 이제 아이언돔에 관련해서는 이스라엘이 시험 개발을 하고요. 그다음에 미국은 투자와 생산을 하는 이제 이른바 공동 개발 생산 구조라서 서로 윈윈하는 거죠. 성능 시험이나 테스팅 같은 건 이스라엘에서 하고 그걸 반영해서 생산, 제조 이렇게 하는 건 미국. 그다음 미국 예산 투입이 됐다고 해서 이게 남의 돈이 아니라 들어가고서 경직성 예산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환원이 되기 때문에 뭐 나름 괜찮은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그 와중에 반이스라엘과 또 친팔레스타인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것도 역시 아이언돔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예, 관련이 있는데 아이언돔 예산은 독립법안으로 이제 통과가 됐고요. 예산으로. 그런데 그 예산안에 그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리빈 의원이 독립법안을 또 다시 발의했어요. 근데 이 독립법안의 내용이 뭐냐면 여러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으로부터 획득한 무기 체계, 아이언돔이겠죠. 그거를 가자지구, 유대 지역, 사마리아, 그 다음에 예루살렘 지역에서 방어용으로 또 사용하지 못하게끔 명문화시켜 놨습니다. 아니 미사일이 그쪽에서 만약에 로켓포가 날라오는데 거기서 사용 못하게 하면 어떡합니까? 그게 이제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민주당 극좌 세력의 담론이죠. 이제 팔레스타인은 이제 희생자고 항상 피해자고 서구 제국의 앞잡인 이스라엘이 공격하는 거라고 이제 언론 프레이밍을 걸어놨지 않습니까? 그거 연장선상에서 나온 이제 법안이라고 미국의 현지 보수 매체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아이언돔을 계속 유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돈은 지원해 주겠다. 그러나 정작 로켓이 날아올 때는 쏘지 말아라. 이런 거네요. 그렇죠. 안전장치 걸어놓은 거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참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자주 그 미국 정치인들 보면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 아이언돔 말고 또 반이스라엘 친팔레스타인 정책과 관련된 입법 법안이 또 있습니까? 예, 관련해서는 그동안 이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이제 집행되었던 팔레스타인 테러 세력을 제재하는 각종 법안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법안들을 우회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이 잔뜩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로 통과된 법안이 대표적으로 PLO 혹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미국 내 지부 설립이 그동안은 불법화되어 있습니다. 세력 지원으로. 그게 이제 일종의 후원 창구로 활용되거든요. 그걸 원천적으로 이제 막기 위해서 이제 지국 설립을 불법화 시켜야 했는데 그거를 다시 합법화 시키는 조항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은 각종 이제 전 세계 이제 이스라엘 기업에 대한 투자 철회, 보이콧, 제재를 포괄하는 반유대주의 BDS 운동에 대한 이제 차별적인 내용도 수록되어 있고요. 지지하는 내용도. 그 보이콧 운동. 예. 그리고 이제 폼페오 전 미 국무부 장관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서 건설된 유대인 정착촌을 이제 합법이라고 이제 규정을 해버렸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그 불법이라고 이제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뭐라고 했는데 불법으로 우리 점유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근데 그걸 합법으로 규정해놨는데 요걸 다시 뒤집는 이제 성명 법안 이제 그 처리할 것을 요청하는 법안을 또 이제 이 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경제에 관한 문제인데 이제 원산지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FTA나 뭐 이런 거 하면은 원산지가 어디냐 그 따지는 규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자 지구와 서한 지구에서 생산된 물품들에 대해서 원산지가 이스라엘이 아닌 메이드 인 가자 웨스트뱅크로 명시하도록 하는 개정하는 법안도 독소 법안에 포함이 돼 있고요. 이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의 주권 이제 범위를 약화시키는 조치죠. 이른바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기 위한 이제 정지 작업이라 할까? 그런 류의 이제 법안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메드 인 가자, 메드 인 웨스트뱅크라고 하는 게 그 사람들한테는 자존심을 세우는 일일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게 더 좋아요. 왜냐면 안 사거든. 그런 뭐 분별점이 생기기도 하죠. 메드 인 가자 사겠어요? 안 사죠. 메드 인 웨스트뱅크 텔레비전 사겠어요? 아, 참 답답한 사람들일세. 근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 이스라엘을 향한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들의 행동에 대한 여론조사가 또 있었다면서요? 예, 지난 9월 21일 이제 팔레스타인 정책조사센터라는 이제 리서치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성인 1,270명 대상으로 무작위로 추첨한 127명을 대면 조사를 실시했거든요.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 내외라고 하는데요. 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주민들도 민주당 세력이 추진하는 이국가 해법, 이른바 EU 메르켈이 추진하는 이국가 해법을 반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반대 수치가 꽤 높아요. 62%입니다. 그 62% 나왔고, 그다음에 팔레스타인 주민 54%가 이스라엘에 대한 무장 공기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몇 퍼센트요? 52%. 어허, 52%. 현지 언론은 이제 말이 와서 무장 봉기지. 현지 언론은 여기서 무장 봉기라고 하면 이스라엘에 대한 테러죠. 어허. 그걸 등치시켜서 만들면 이제 거의 적대국 수준이니까 이국가 해법이 과연 이게 존속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사한 데가 팔레스타인 정책조사센터거든요. 보니까 127명 대상으로 했다면서요? 네, 1270명 중에서 무작위로 추첨해가지고 127명 가지고 이걸 정책 여론조사라고 하기가 좀 낯간지럽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또 여기서 그 두국가 해법 정책을 62%나 또 반대하고 예, 예. 그리고 테러는 52%가 또 찬성하고 예, 예. 어쨌든 127명 대상으로 한 그 여론조사 신뢰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걸 또 발표하는 팔레스타인 정책조사센터도 내가 보기엔 좀 웃기네요. 현재 이스라엘을 둘러싼 중동 여러 나라의 정세와 그에 따른 정확한 분석을 하는 지금 이스라엘은 자, 이번에는 이란 얘기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란 배후의 해커 조직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방위 산업체를 공격했다 이런 뉴스가 있어요. 이스라엘과 미국의 방위 산업체 어디입니까? 이게 한두 업체가 아닌데요. 지난 10월 11일 날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정보분석센터에서 이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근데 보고서에 따르면 데브0343이라는 명칭의 해커 조직이 지속적으로 미국, 유럽, 이스라엘 방위 산업체들이 운영하는 군사용 위성, 그다음에 드론 기술, 비상 대응 통신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해킹했다고 하는데요. 이 안에는 방위산업체 라파엘도 포함됐겠죠. 이스라엘 방산업체. 그다음에 이 방산업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언돔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서구 자유진영 국가들끼리 정보 교류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에 대한 이제 집중적인 해킹이 발생했다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걸 다행히 더 큰 피해가 입기 전에 잡아냈나 봐요. 그 피해라기보다 해킹 공격이 이제 정보를 빼오는 거니까 이미 이제 발생을 한 것이죠. 다른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일단 내부 정보들이 이제 외부로 유출이 됐으므로 이 자체가 이제 피해 사례라고 봐야겠죠. 그래도 이제 알았으니까 예. 뭔가 조치를 또 취했을 거고 더 큰 피해가 나기 전에 찾아냈으니 다행인데 대부면은 DEV 예, 예. 0343 예. 이게 뭘까요? 비밀번호일까요? 0343? 시체말로 일종의 닉네임이죠. 뭐 해커 그룹을 지칭하는 그들만의 뭐 하는데 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들 해커 조직이 쓴 살포 공격 방식은 그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아이디 패스워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동일한 암호를 다른 사용자 이름으로 순환 대입해서 무차별적으로 해킹하는 방식이라고 그 방법론을 설명하더라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게 그럼 오케이. 그럼 이 데브 0343이 배우가 이란이라는 증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해킹 패턴이 과거 이란이 해킹 조직이 일했던 그 수법이 패턴. 똑같다 이거죠. 예. 예. 그 다음에 이란과 다른 지역 해커 그룹들이 공조한 흔적이 나왔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또 지리적으로 타겟팅하는 거 표적들도 일치한다. 주로 이제 항만 시설 이런 거 위성 시설 타겟팅한 거 이스라엘 관련된 인프라에 이제 포커싱이 맞춰진 게 이제 일치한다라는 걸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이란은 이제 이스라엘 상하수도 관련해서도 해킹 시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동 통신 회사에 대한 이제 트로이 몬바 공격도 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패턴들하고 이게 딱 병치시켜 보니 거의 뭐 핑거프린트처럼 일치한다라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늘 들여다보고 조심해야 됩니다. 이란 하여튼 이 좋은 머리 가지고 이런 데 쓰고 있어요. 하여튼. 그러나 이란의 머리보다 또 이스라엘의 머리도 만만치 않으니까 하여튼 두고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미국의 그 이야기를 다시 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의 다국적 기업인 페이스북이 요즘 말이 많아요. 페이스북의 내부 직원이었던 하우겐이라는 사람이 최근에 페이스북의 일관되게 폭력과 분열과 해악과 거짓말과 싸움 이런 것들을 증폭시켜서 계속 노출시킨다는 얘기죠. 트래픽을 많이 일으켜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런 내부 고발이 이제 나오면서 굉장히 시끄러운데 여기에 또 더해서 이스라엘 정보통신부는 이 페이스북이 반유대주의 폭력 선동 조장을 방치한 이유로 페이스북을 상대로 제재안 착수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해요. 도대체 이 페이스북이 어떤 식으로 반유대주의 폭력을 선동했다는 겁니까?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 지지자에 대한 이제 어떤 검열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정치적으로 이제 내용이 안 맞으면 바로 그냥 포스트 다운시키고 그러는데 오케이 좋다 이거 극렬주의라고 치고 뭐 동의는 안 하지만 근데 과거에 이제 유대인을 효과적으로 살상하는 법, 유대인 도력법이라는 영상 자료가 있어요. 어떻게 칼로 찌르러 죽일 것이냐 유대인들을. 이거에 대한 이제 매뉴얼들을 갖다 영상으로 유포했거든요. SNS상에서. 그게 돌아다녔다고요? 예, 그게 언제였냐면 2015년에서 16년 사이에 그게 돌아다녔고 그 당시에 이른바 그게 이제 온라인에서만 돌아간 게 이게 현실의 오프라인에서도 나이프 인티파다라는 그 대형 사건이 그 당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38명의 이스라엘 국민들이 이제 살해당했고요. 그다음에 558명의 이스라엘 국민들이 중상을 입었어요. 그 사건 이후로. 그래서 그대로 이제 막 쫓아가서 한 거죠. 이제 칼질하는 법을. 그게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페이스북은 아무런 제재를 안 했어요. 버젓이 이제 포스팅 해놓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은 이제 지난 5월에 28 이제 갈등 군사 분쟁에서도 SNS상에서 하마스발 반유대주의 선동에 한몫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련의 사태를 볼 때는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건 제3자 폭력 선동 조장 콘텐츠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걸 방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형태든지 이제 책임을 이제 규제를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기네들 입맛에 안 맞는 영상만 올라와도 바로 지우는데 왜 그런 건 여태까지 안 지우고? 그렇죠. 그런데 왜 이스라엘 그 정보통신부는 여태까지 있다가 이제 와서 그 한 2015년도면은 지금부터 한 7, 8년 전 얘기인데 그동안 뭐하다가 왜 이제 와서 그러는 겁니까? 감독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이제 하우겐 그 내부 고발자가 이제 상원 의원 내부 고발도 나오고 이후에 가서도 이제 증언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정통부도 이제 칼을 빼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널 12의 그 방송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12일자로 보도된 내용인데 관련한 이제 구체적인 제재안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확정된 건 없다고 하지만은 이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이 포함되지 않을 거냐라는 현지의 예측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플랫폼 사업자 같은 경우 여기서는 이제 페이스북을 얘기하겠죠. 근데 이 플랫폼 사업자를 단순히 그냥 게재만 하는 기술 회사를 볼 거냐 아니면 언론사처럼 편집권을 행사하는 회사를 볼 거냐. 그럼 만약에 후자 편집권 행사하는 회사로 인식할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여러 가지 제재안이 들어올 수가 있죠. 왜 뜨거운 감자냐면 이게 표현의 자유와 이제 폭력조장 선동 사이에 이제 법익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칼이 진짜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뭐 이런 인티파다 같은 이제 폭력 인티파다 같은 경우는 뭐 근절할 수 있겠지만 또
선의의 이제 표현의 자유도 같이 질식당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이제 치열한 법리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도 뭐 만만치는 않겠지만 다국적 기업 페이스북과의 싸움 만만치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지금 일단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페이스북이 모든 SNS 사이트에 대한 이제 일반 유저들의 이제 어떤 원성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정치적 이슈로 굉장히 많이 갈려요. 그 특정 주장은 이제 삭제하고 그 편집권 사실상 행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여론이 안 좋고 EU에서도 여론이 안 좋고 이스라엘도 안 좋고 뭐 국내도 마찬가지고 하니까 이런 게 이제 싸움을 벌려면 지금이 아주 적기인 것 같습니다. 빅텍하고는. 페이스북의 CEO가 마크 주커버그. 저도 그렇고 이게 다른 분들의 강의 들어보면은 세계를 주도하는 아주 훌륭한 유대인이면서 그 명단에 뭐 빌 게이츠도 나오고 마크 주커버그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 유대인 아닙니까 마크 주커버그가? 그러면은 내가 CEO로 있는 그 페이스북에서 그렇게 반유대주의 영상이 나온다. 그리고 그것이 나쁘게 활용된다. 그러면 이건 CEO 입장에서가 아니라 같은 민족적인 측면에서 야 이런 건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했을 텐데 민족은 민족이고 돈은 돈이고 그런가 보죠. 앞서 말씀하신 그 리빈 하원 의원 있지 않습니까? 독립법안 발의. 네네. 그게 24명이 대표 발의했는데 그중에 그 법안을 지지한 유대계 의원들이 7명이에요. 오호. 그리고 그 앤디 리빈 미시간주 하원 의원도 유대인이에요. 오. 그러니까 조지 소로스도 유대인. 자세히 이거를 엔타이세미티즘을 들여다보면은 유대인의 적은 유대인이더라고요. 집안 싸움처럼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배경이 있는지는 저는 더 연구를 해봐야겠지만 표면적으로는 유대인의 최대 적은 유대인이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야, 저도 좀 감은 잡았지만 또 그런 얘기 들어보니까 특히 그 리빈 의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예. 7명이나 된다고요? 예, 예. 24명 중에? 예. 하여튼 이완용 같은 사람들이 유대인들 중에도 있네요. 자, 5번째 이슈. 하마스와 헤즈볼라 공조 삐걱. 이번엔 좀 하마스하고 헤즈볼라 얘기를 하겠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세력 하마스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레바논으로 활동 거점을 옮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쪽에는 레바논의 남쪽에 거기는 헤즈볼라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과연 헤즈볼라하고 그 하마스하고 서로 손잡고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된다면은 야 이건 이스라엘로서는 굉장히 큰 위협이 될 수도 있겠다 좀 걱정을 했는데 하마스가 레바논 가서 뭘 어떻게 한다라는 겁니까? 이제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8월에 이제 가자 지역이랑 이제 레바논 지역에서 헤즈볼라하고 이제 하마스 공동 작전을 펼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이게 이제 배후에 이걸 총괄하는 게 이란의 이제 IRGC 산하 코즈 특수부대 팔레스타인 지부들이 이제 움직이는구나, 작전 조율을 거기서 하는구나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관련 보도를 보니까 이제 하마스하고 헤즈볼라가 사실상 이게 또 내부 싸움이 있다고 해요. 어허. 하마스가 수년 동안 레바논 북부에 있는 헤즈볼라에다가 국경 지역에서 수백 명의 요원을 비밀리에 투입을 했습니다. 투입해서 하는 일이 뭐냐? 국경 지역의 군사기지와 임무를 수행했다고 해요. 근데 그걸 주도했던 게 이제 마하무드 카더라는 이제 그 건설국 이제 국장이라고 그들 표현을 하마스 산하 건설국은 이제 200여 명의 전문 테러 요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레바논 국경 지역에서 드론 로켓 개발 생산, 신규 테러 자원 징집, 그 다음에 저격수 양성, 대전차 전술 배양, 시가전, 해상 침투, 전술 정보 수집 등 다양한 이제 특수부대 같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그래요. 레바논하고 이스라엘 국경 사이에서 이미 털을 잡고 활동하고 있는 그 헤즈볼라 입장에서는 한참 밑에 있는 저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가 어느 날 슬금슬금 올라오더니 이제는 자기네들이 막 드론 공장도 만들고 여러 가지 주인 행세를 하니까 헤즈볼라 입장에서는 굴러온 돌이 지금 주인 행세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삐걱거리는 겁니까? 예, 이게 이제 그냥 일반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북부 국경 지역만 관찰하는 이제 안보 정세 센터가 있는데 알마 연구센터가 이제 최신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헤즈볼라가 장악한 레바논에서 손님인 하마스가 왜냐하면 헤즈볼라도 그렇죠, 손님이죠. 레바논에서는 거의 대체 정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정부보다 더 힘이 세요. 독자적인 모든 플랫폼 다 갖고 있는데 만만치 않은 존재거든요. 근데 그 헤즈볼라가 장악한 레바논에서
하마스가 이제 주인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주인 행세가 뭐냐? 그 대표적 사례로 지난번에 8월에 있었던 대이스라엘 공격 작전에서 헤즈볼라하고 정보 공유를 전혀 안 했어요. 작전 공유도 안 하고 저질러 놓고 이제 사후 통보를 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첫 번째 이제 분열이 있고, 그리고 또 헤즈볼라 입장에서는 물론 이스라엘하고 주적 관계이긴 하지만은 자기들 스케줄이 있지 않습니까? 불편하게 이스라엘하고 무력 분쟁을 할 타이밍이 있는데 헤즈볼라가 먼저 선수를 쳐버리니까 불필요하게 이제 분쟁에 이제 개입되는 거예요. 동시에 같이 타겟팅을 시켜가지고, 물론 적대 관계이긴 하지만 이런 조율이 이제 안 되는 걸로 이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보부대에서 감청을 하겠죠. 네. 저 골란고원 그 국경 쪽에서 헤즈볼라하고 가까운 데서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야 이거 싸우다 지들끼리 싸우는데 갑자기 누구랑 싸우냐? 가자지구에서 온 하마스하고 그 터줏대 가면 헤즈볼라하고 서로 이거 가지고 싸운다. 야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알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헤즈볼라 입장에서는 하마스는 손님인데 손님은 손님답게 있다가 좀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와서 막 소위 말해서 주도권 잡으려고 설쳐대니까 그 꼴은 못 보겠다 지금 이런 상황이네요. 예,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그 골란고원 북쪽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이 세 개 나라, 이스라엘까지 4개 나라가 맞닿아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전략적 요충지거든요. 여기서 얘네들이 서로 지들끼리 싸우다가 서로 주도권을 잡겠다고 산발적으로 이기지도 못할 싸움을 걸어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피곤할 것 같은데 이스라엘의 베네트 총리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한답니까? 일단 기본 배경 조건이 이제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4개 국가들이 맞닿아 있는 국경지대라서 이제 태생적으로 이제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골란고원 국경지대에서 이란이 또 이제 대리 세력을 동원해서 군사력을 또 증강시키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베네트 총리 입장에서는 이걸 이제 위협으로 인식하고 그럼 이걸 해소하는 방식이 어떤 거냐? 이스라엘 주민들 대폭 이제 이주시켜가지고 새로운 정착존을 2곳을 이제 건설한다고 합니다. 그 의미는 뭐 민간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제 군도 같이 이제 증강이 되겠다는 얘기죠. 이제 군대만 들어가면 약간 군사 행위로 볼 수 있고 또 국제 여론이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이제 정착촌을 2곳을 미리 이제 선점해 놓고 그 보호 차원에서 이제 병력 강화를 이제 시키는 것이죠. 그 연설을 이제 베네트 총리께서 이제 골란고원 사수 의지를 이제 천명했습니다. 예전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거든요. 골란고원은 이스라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든든한 지원을 힘입어서 이스라엘이 이제 당당하게 이 땅을 지키겠다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알기로도 사람들이 골란고원 위험해서 잘 안 가려고 그러거든요. 예루살렘에 가서 이 한국 사람들이 기도는 많이 하는데 정말 기도가 필요한데 골란고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나라 선교사님 부부가 골란고원에서 이곳에 하나님 이스라엘의 주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기도하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뿔나팔 보면서 불면서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골란고원을 위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항상 화약고이거든요. 언제 뭐가 터질지 모르는 곳이니까. 그래서 골란고원과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 그때 또 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